매일 아침 알람과 함께 시작되는 약 챙기기, 혈당 재기, 식단 조절, 운동. 그런데도 계속 오르는 수치들. 만약 당뇨가 평생 달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면 15년간 약에 의존했던 한정민 씨가 어떻게 약을 끊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한정민 씨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다. 삐삐삐. 오전 7시 30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면 그는 조건반사적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약통들을 꺼냈다. 메트포르민 일정, 글리메피리드 일정, 혈압약 일정. 작은 약들이 손바닥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물과 함께 약을 삼키며 그는 매번 같은 생각을 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5년. 처음엔 며칠만 먹으면 될 줄 알았던 약이 어느새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버렸다. 의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혈당 수치가 좋아졌네요. 계속 약 드시고 단 것만 조심하세요. 하지만 정민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 후 혈당을 재는 것도 이제는 기계적인 일상이 되었다. 손가락 끝을 찌르는 따끔함도, 혈당계에 나타나는 숫자도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140, 158, 162, 목표치인 130보다 항상 높았지만 의사는 나이를 생각하면 괜찮은 수치라고 말했다. 정민 씨도 그런 말에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동네 보건소에서 당뇨,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자라는 제목의 강연이 열린다는 전단지를 받았을 때였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당뇨 강연을 들었지만 결국 하는 말은 다 똑같았으니까. 약 꼬박꼬박 드시고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세요. 하지만 그날 오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지쳐있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보건소로 향했다. 강연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자신처럼 중년 이상의 당뇨 환자들로 보였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고 체념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최은영 박사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정민 씨는 그저 또 다른 뻔한 강연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달랐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달고 가야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최은영 박사는 단상 위에서 작은 물병을 하나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았다는 듯 손짓으로 표현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당화혈색소 수치만으로는 진짜 위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물병처럼 말이죠. 강연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다. 한정민 씨 역시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물병에 물을 계속 부으면 겉보기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떨까요? 물은 계속 새어나가고 결국 물병은 텅 비게 됩니다. 최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6.5%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만으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이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정민 씨는 깜짝 놀랐다. 지난 3개월 검사에서 자신의 당화혈색소는 6.8%였다. 의사는 조금 높지만 관리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들으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마치 새는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최 박사는 화면에 3개의 검사 항목을 띄웠다. 한정민 씨는 급히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찍었다. 첫 번째, 세포의 인슐린 반응 검사입니다. 그녀는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나와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두 번째, 췌장의 기능 상태 점검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약만 먹으면 결국 췌장만 더 혹사시키게 돼요. 세 번째로 그녀가 강조한 것은 말초 혈관 건강 확인이었다.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흐르고 있나요? 눈의 미세혈관은 괜찮은가요? 당뇨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합병증입니다. 혈당 수치만 봐서는 이미 시작된 합병증을 놓칠 수 있어요. 정민 씨는 자신의 발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요즘 가끔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었는데 설마 그것도 당뇨 때문일까? 이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만 진짜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중해요. 강연장에서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당화혈색소만 재는데요? 최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간단한 검사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청하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한정민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정말 내 몸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15년간 매달 병원에 다니며 혈당과 당화혈색소만 확인했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몸의 진짜 상태는 전혀 모른 채 그저 숫자에만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강연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병입니다. 그 순간 한정민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래전부터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15년간 체념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정말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최은영 박사는 강연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질문을 던졌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만이 아닌데도 혈당이 높은 분들 많으시죠? 강연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정민 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키 170cm에 몸무게 65kg. 누가 봐도 표준 체중이었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5년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비만 때문에 당뇨에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박사는 화면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췌장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를 띄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고 기능도 약해 태어납니다. 이건 유전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더 쉽게 혈당이 오르는 거죠. 정민 씨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자신이 게으르거나 관리를 못해서 당뇨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태생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우리는 내장 지방이 조금만 쌓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마른 것 같아도 뱃속에는 지방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한 청중이 질문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뇨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최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이걸 알면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서양식 치료법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다. 제가 진료한 김모 씨는 BMI가 22였어요. 의사들이 보기엔 정상 체중이죠. 하지만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이 심각했어요. 특히 췌장 주변에 지방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다. 겉보기엔 별로 나와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허리둘레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다. 또 다른 특징은 근육량입니다. 서양인들은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죠. 근육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박사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고예요.
저장고가 작으면 조금만 먹어도 넘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육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강연장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서양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최 박사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어갔다. 혹시 여기까지 공감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서양인들은 고강도 운동을 권하지만 우리에게는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또 서양인들은 저탄수화물 식단만 강조하지만 우리는 탄수화물의 질과 먹는 순서가 더 중요하죠. 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본 당뇨 정보들은 대부분 서양의 연구 결과였다. 그걸 그대로 따라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 몸의 특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한정민 씨는 자신의 지난 15년을 되돌아보았다. 마른 체격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늘 어려웠던 이유, 운동을 해도 큰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다. 강연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최은영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의 이야기예요. 강연장이 더욱 조용해졌다. 한정민 씨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다. 박미경 씨라는 분이었어요. 52세 여성분인데 평생 날씬한 체형을 유지해 오셨죠. 키 160cm에 몸무게 52kg.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몸매였어요.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하지만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는 9.2%까지 올라갔어요.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렇게 마른 사람이 왜? 하면서요. 정민 씨는 깊게 공감했다.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의사들은 항상 살을 빼라고 했지만 이미 마른 몸에서 무엇을 더 뺀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미경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다이어트 해본 적도 없고 살도 안 쪄요. 그런데 왜 당뇨가 걸렸을까요? 박사는 환자의 절망스러운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듯 말했다.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체중 감량이 목표가 아니에요. 췌장 회복과 근육 강화가 우선입니다. 화면에 치료 계획이 떠올랐다. 정민 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식단이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고단백 식단과는 달랐죠. 박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200g, 저녁에는 콩류를 중심으로 했어요.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5g 이상 섭취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적당한 건강지방 섭취였어요. 이 부분에서 강연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당뇨 환자에게 지방을 먹으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박미경 씨는 하루에 아몬드 15개, 올리브오일 2스푼 정도를 드셨어요. 세 번째는 꾸준한 걷기 운동이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대신 하루 6,000보에서 시작해서 점차 1만 보까지 늘려갔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죠. 박사는 잠시 멈춘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다. 가장 핵심은 하체 근육 운동이었어요.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를 매일 조금씩 하셨죠. 처음엔 스쿼트 10개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3개월 후에는 50개까지 하셨어요. 강연장에서 한 남성이 질문했다.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최 박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체중은 1kg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9.2%에서 7.1%로
공복 혈당은 180에서 125로 떨어졌죠. 강연장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정민 씨도 깜짝 놀랐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웠어요. 당화혈색소 6.3%, 공복혈당 110,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죠. 박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박미경 씨는 지금도 약을 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체중은 여전히 52kg이지만 근육량은 5kg 늘었고 체지방은 3kg 줄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정민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5년간 포기하고 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고 다짐했다. 최은영 박사는 강연의 마지막을 알리며 화면에 큰 글씨를 띄웠다. 당뇨 극복을 위한 3가지 황금 법칙이라는 제목이었다. 지금까지 이론과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돼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한정민 씨는 볼펜을 꺼내 수첩에 적을 준비를 했다. 강연장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집중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4시간은 물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박사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강조했다. 7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11시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 무설탕 차만 괜찮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한청중이 고개를 저었다. 밤에 췌장이 쉬어야 회복되거든요.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이 24시간 일해야 해요. 기계도 쉬어야 오래 쓰는 법이에요. 정민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밤늦게 과일이나 우유를 자주 먹었는데 그게 췌장을 혹사시키는 일이었다니. 두 번째, 하체 근육을 키우는 꾸준한 운동. 박사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예요. 여기가 튼튼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스쿼트가 가장 좋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번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돼요. 박사는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보여주었다. 또 계단 오르기도 엑설런트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2층까지만 걸어 올라가도 하체 근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이 부분에서 강연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많은 중년층들이 불면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박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팁도 알려주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박사는 식사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 속도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샐러드나 나물부터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강연이 끝날 무렵 한청중이 질문했다. 이 모든 걸 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저녁 금식부터 시작해서 2주 후에 운동,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을 바꿔보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정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수첩을 샀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매일 아침 혈당과 생활 습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혈당 142mgdl, 저녁 후 금식 성공 7시 저녁 후 물만 마심, 운동 스쿼트 15개, 계단 3층, 수면 11시 취침 6시 기상. 3개월 후 그의 수첩은 변화로 가득했다. 혈당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왔다.
혈당도 안정되고 당화혈색소도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약을 줄여도 되겠어요. 그 순간 한정민 씨는 깨달았다. 당뇨는 평생의 족쇄가 아니라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사슬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정민 씨처럼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녁 후 4시간 금식, 하체 근육 운동, 7시간 숙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여러분의 당뇨 경험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